안녕하세요. 자, 인터넷 수능이다.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가 이제 수특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인터넷 수능이 나오면서 또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주제는 요거야. 이거를 지금 재수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지. 요게. 2003년 9월 평가원 당시에 이제 그 평가원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수능도 마찬가지. 2004 수능, 2004 수능.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길.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때가 있을 거야. 오래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나에게 재수의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야 돼. 산을 등산하는 거야 이것도. 자, 등산은 오세영의 시 등산이 이제 인수 A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비유가 된 거지. 산을 오르는 길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부천시 원미동에서 사는 나는 어느 날 얘 친구의 전화를 받는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화의 주인공인 은자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던 친구였다. 은자 대목한 쳐줘. 그 은자가 부천의 나이트클럽에서 미나박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하고 있으니 노래를 들으러 오라고 한다. 미나박 대목한 칩니다. 은자야. 열심히 모은 돈으로 보름 후에 신사동에 카페를 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가지 못하고 고향 생각에 잠긴다. 자,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다가 어릴 때 3명의 오빠와 동생, 어머니와 나를 먹여 살렸던 큰오빠는, 자, 큰오빠는 별표를 칠까요? 지금 삶이 허무하다며 허물어지고 있다. 자, 다 키워놓으면 이제 아마 이럴 수 있어. 그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대학교를 이제 보내신 다음에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 내일은 다 끝났다는 느낌도 있고 그동안 이제 자식 뒷바라지까지만 하신 거잖아.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 돼.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왼수처럼 잔소리해야 되고 이러지만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다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뭐 다른 일을 가지시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해서 엄마를 또 도와줘야 돼, 내년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거기 큰오빠 허무하다며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 선생님들도. 엄마들이 그래. 은자는 전화를 걸어 찾아오지 않는 나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숱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 지금의 미나박이 되었다면서 노래를 들으러 오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자, 이 줄거리도 제시문이야 얘들아. 줄거리도 제시문이다. 그 6번 문제를 5번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참 많은데 5번의 근거는 이제 자, 전화를 걸어 찾아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뒤에도 전화하면서 너 참 싸가지 없더라. 진짜 안 와버리대. 이런 데서 근거를 찾아와야 돼, 여러분들이. 자, 다시. 나는 고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표지인 은자를 잃을까봐 망설이다가 자, 어린 시절 친구야. 밤무대 가수입니다. 카페를 개업했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은자야. 망설이다가 결국 은자를 찾아간다. 자, 6번에 1번의 근거, 또 6번에 4번의 근거도 자, 줄거리도 제시문이다. 앞부분 줄거리가 있습니다. 6번에 4번의 근거도 여기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고. 6번에 5번의 근거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는 요소가 있고. 서서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악단의 반주는 암울하였으며 느리고 장중하였다. 자, 장음악의 무게가 있다. 이제까지 들떠있던 무대 분위기는 일시에 사라지고 오직 그 무거운 빛깔의 음악만이 좌중을 사로잡았다. 자, 좌중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야. 그리고 탁 트인 음성의 노래가 여가수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여가수가 은자입니다. 노래, 나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노래도 과거 회상의
매개체야 고달픈 삶을 살았던 소시민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 이게 한계령입니다. 저 사는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한계령이란 노래 구절이야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자, 힘겨운 소시민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다. 가수의 깊고 그윽한 노랫소리가 홀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면서 대신 악단의 반주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맞아들이고 있었다. 자, 노래에 몰입하는 모습이야. 무언지 모를 아득한 느낌이 내 등허리를 훑어내리고 팔뚝으로 번개처럼 소름이 돋아났다. 나는 오싹몸을 떨면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자, 노래에 감화되고 있어. 여러분들 가끔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 이렇게 보다 보면 관객들 막 울고 있잖아.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빠져들이는 관객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게 이 감정의 동조 또는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래. 근데 이제 이게 글로 표현됐는데도 굉장히 생생하다고. 노래를 맞아들이는 과정을 좀 잘 따라와 줘야 돼. 가수는 호흡을 한껏 조절하면서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또 노래 가요 저 사는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가수의 목소리는 그윽하고도 깊었다. 거기까지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저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분명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나는 노래에 빠져 있었다. 아니, 노래가 나를 몰아대었다.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노래는 급류처럼 거세게 흘러 들이닥쳤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산저산 눈물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여가수의 목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반주 또한 한껏 거세어졌다. 나는 훅 숨을 들이마셨다. 어느 한순간에 노래 속에서 큰오빠의 쓸쓸한 등이, 자, 별표 큰오빠의 쓸쓸한 등이, 그의 지친 모습이 내게로 다가왔다. 자, 노래 한계령을 통해 큰오빠의 힘겨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자,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야. 마음이 아파서 눈을 감으니까 속눈썹에 매달려 있던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울 수 있어요. 어떤 노래를 듣고 나서. 시를 보고도 울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잘 되면 돼. 큰오빠 생각을 하는 거지. 원래 이제 시골 출신들은 큰아들, 장남이나 큰누님이 이런 역할을 해. 동생들을 다. 그러니까 이제 막 논과 밭과 소를 팔아서 대학까지 가르치고 장남이나 장녀는. 그래서 이제 키운 다음에 동생들을 좀 네가 보살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였다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자녀들이 많지 않잖아. 한두 명 이 정도. 귀한 자식들이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각자가. 옛날에는 근데 보통 뭐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보편적으로 그랬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인구 절벽도 오고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야. 사람들이 없으면.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아니라고들 하니까 젊은 층이 결혼을 너무너무 안 한다는 거야. 작년에 그냥 결혼 비율도 뚝 떨어져 버리고. 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의 제목은 한계령이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령과 지금 듣고 있는 한계령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아주 강렬하게 나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준다. 인상적이다. 노래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저 여가수가 은재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밑줄 나는 온몸으로 노래를 들었고 여가수는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노래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이야. 발 밑으로, 땅 밑으로, 저 깊은 지하의 어딘가로 불꽃을 튕기는 전류가 자꾸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 노래 한 곡에 이 충격이 있어요. 질펀하게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는 테이블의 취객들을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자, 큰오빠를 비롯해서 소시민들의 삶에 연민, 어떤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낍니다. 그들에게도 잊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큰오빠 분이겠는가? 밑줄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순간들. 자, 취객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6번 답을 3번으로 해줘야 돼. 자, 6번 풀 때 나이트클럽의 취객들이 삶의 시름을 잊어버리자고 서로 권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 자, 취객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고, 내가 자 취객들에 대한 연민, 동병상련의 심정을 내가 갖게 된 거야. 취객들끼리는 안 나와. 자, 서술자 나의 질펀하게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는 테이블의 취객들을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취객들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겠죠. 이건 이제 결국 소시민들의 삶인데, 이 한계령 요것도 그 원미동 시인 그 연작 작품에 있어. 연작 작품. 원미동 시인이 원미동 사람들 연작 장편이야. 각각은 독립된 장편이고 난소공하고 똑같아. 한국의 명작들 중에 난소공, 관촌수필, 적어도 난소공, 관촌수필, 그리고 이 원미동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연작으로는 굉장히 명작들이야. 연작 장편 꼭 읽어야 된다, 학생들이. 원미동 시인, 그거는 이제 2014 예비 수능에 A형에 나왔습니다. 중략 뒷부분 가자. 나는 웨이터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노래의 감동에 젖어 있어서. 자, 노래의 감동에 젖어 있어서.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어깨를 떠미네. 더듬거리고 있는 내 앞으로 한계령의 마지막 가사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내가 만난 그 여가수가 은자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한계령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은자와 나의 과거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은자가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많이도 넘어져가며 그 애는 미나박이 되었지 않은가. 울며 울며 산등성이를 타오르는 그의 잊어버리라고 달래는 봉우리, 지친 어깨를 떨구고 발 아래 첩첩산중을 내려다보는 그 막막함을 노래 부른 자가 은자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었다. 은자의 삶과도 일치하는 노래. 자, 노래에 대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인식이야.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노래를 만났다. 노래를 만나는 꿈을 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밤에 나는 처음 알았다. 노래 속에서 또한 나는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의 황량한 산을 오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제각기 무거운 짐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자, 무거운 짐꾸러미야. 이게 인생일 수도 있는 거다. 책임감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고 공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소시민의 고달픈 삶의 무게야. 짐꾸러미의 무게에 짓눌려 등은 휘어졌는데 고갯마루는 가파르고 헤쳐야 할 잡목은 억세기만 하였다. 목을 축일 샘도 없고 다리를 쉴 수 있는 풀밭도 보이지 않는 거친 숲에서 자, 고단한 인생살이다. 그들은 오직 무거운 발자국만 앞으로 옮길 뿐이었다. 꿈속의 내용이야. 그들 속에서 나의 형제도 있었다. 큰오빠는 앞장을 섰고 큰오빠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인물이야. 큰오빠.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 상실에서 오는 허탈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목표 상실.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목표가 똑같을 거라고 현재. 김연아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사실은 목표를 상실했잖아. 이제 더 이상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슬럼프도 있었고 그런 거잖아. 목표. 근데 이제 빨리 더 큰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더 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 큰오빠는 앞장을 섰고 오빠들은 뒤를 따랐다. 산봉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두고 온 길은 잡초에 뒤섞여. 자, 두고 온 길, 지나온 삶의 자취야. 고단했던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 뒤섞여 자취도 없이 쓰러져 버리곤 하였다. 뒤섞이다의 뒤는
접두사야. 몹시 마구 온통 이런 뜻이다. 몹시 마구 온통. 파생어야. 합성어 아니다. 뒤따르다 이런 게 이제 뒤에 뜻이 있으면 합성어인데 여기서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파생어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산울림 혹은 내려가라고 지친 어깨를 떠미는 한 줄기 바람일 것이었다. 또 있다면 그것은 잿빛 하늘과 황토의 한 뼘 땅이 전부일 것이었다. 그럼에도 등을 구부리고 짐꾸러미를 맨 인간들은 짐꾸러미 세목을 쳐라 큰 오빠까지도 한사코 봉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자, 삶의 목표를 향해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모습이야. 자, 짐꾸러미. 여러분들한테도 무슨 짐이 있죠? 이 짐꾸러미. 짐꾸러미가 있다. 인생이 그래. 봉우리야, 봉우리. 짐꾸러미를 맨 인간들. 인생이 그렇다.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자, 사흘이 지났다 바로 앞에다가 6번에 4번 근거라고 또 적어도 큰오빠까지도 한사코 봉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은자는 늦은 아침아니 다시 쉰 목소리로 내게 나타났다. 전라도 말로 해서 너 참 싸가지 없더라. 진짜 안 와버리대. 자, 내가 노래는 들었죠. 은자를 만나지 않고 왔습니다. 따라서 나가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죠. 은자는. 자, 6번에 5번의 근거. 노래를 부른 후 나가 찾아왔는지 알아보려고 은자가 둘러보는 모습은 추리 상상 가능하다. 고향의 표지판답게. 자, 고향 생각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은자야. 그녀는 별 수 없이 전라도 말로 나의 무심함을 질타하였다. 일요일 밤에 새 부천 클럽으로 찾아갔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나는 그냥 웃어버렸다. 물론 한계령을 부른 가수가 바로 너 아니었느냐는 물음도 하지 않았다. 자, 노래를 삽입해서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단한 소시민들의 삶과 소중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인데 내가 지금 바쁜 분만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한바탕 퍼부어 주겠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어쨌든 앞으로 서울 나올 일 있으면 우리 카페로 와. 신사동 로터리 바로 앞이니까 찾기도 쉬워. 일주일 후에 오픈할 거야. 이름도 정했어. 자, 작가 선생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다. 자, 나의 직업이 드러나지. 그러면 소설가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양귀자 본인이야 허구적 대리인이야. 무조건 허구적 대리인이야. 아무리 작가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허구적 대리인이다. 양귀자 소설가 양귀자 선생님이 아니다. 자, 나의 직업은 작가 선생입니다. 허구적 대리인이야. 작가 선생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다. 좋은 나라라고 지었는데. 자, 지향점을 상징하는 제목이죠. 좋은 나라라고 지었는데 내가 못마땅해도 할 수 없어. 벌써 간판까지 달았는 걸 뭐. 좋은 나라로 찾아와. 잊지 마라. 좋은 나라. 은자는 거듭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카페 이름을 좋은 나라로 지은 것에 대해 나는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좋은 나라. 다만 내가 그 좋은 나라를 찾아갈 수 있을런지 아니 좋은 나라 속에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될런지 그것이 불확실할 뿐이었다. 자, 나의 미묘한 심리는 자, 은자를 만나서 소중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깨져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직접 개인적으로 안 만나려고 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한계령이다. 자, 제시문은 됐고 고단한 소시민들의 삶과 소중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 자, 소중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적어도 자, 6번에 1 은자가 노래하는 나이트클럽을 나가 주저하면서 찾아가는 모습은 줄거리. 홀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자, 멀리서 보며 자, 이게 막 무대가 엄청나게 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저 뒤쪽에서 멀리서 보며 나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멀리서라는 의미는 무대 바깥은 그 관객석 밖은 아니고 이 관객석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은자는 가수 노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발견하잖아. 못 찾아낸다. 그래서 멀리서라는 의미야. 적어도 은자는 나를 찾아내지 못한다. 진짜 안 와버리대.
그래서 멀리서라는 표현이 아주 가까이에서 뭐 손을 들고 있었으면 보이겠죠. 근데 멀리서야 멀리서. 자, 혼란의 상대적 거리. 가까이서 있었다면 은자가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바로 가까이 무대 앞에 있었다면 은자가 알아봤을 것이다. 자, 이쪽으로 답을 단 학생들도 있어요. 2번으로. 자, 그래서 혼란의 상대적 거리 정도야.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혼란은 상대적 거리. 자, 3번 답으로 했고, 삶을 힘들어하는 늙은 큰오빠를 떠올리며 나가 안타까워하는 모습 좋아. 노래를 부르는 나가 찾아왔는지 알아보려고 은자를 둘러보는 모습. 쌤 그 반 학생 중에는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저녁을 빨리 먹고 혼자 노래방을 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서 30분 넘게 막 노래를 실컷 부르고 나오면 공부가 되게 잘 된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도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 매일 갈 일은 없겠지만 힘들 때마다 가서 한계령을 부르면 힘이 날 수 있는 노래야 이게. 노래를 부르는 나가 찾아왔는지 알아보려고 은자가 둘러보는 모습 좋습니다. 자, 호란의 상대적 거리라고 해. 2번으로 간 녀석들도 많고 5번이 가장 많은데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7번. 자, 하덕규의 한계령 노래 구절이죠. 시적 화자라고 보자. 자, 두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어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2번 선택지 관련이야.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4번 선택지 관련.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자, 1번 입구리에 나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지요. 각자 제 몫에 짐을 지고 제 몫에 짐 세목 걸쳐. 여러분들 수능장에는 나 혼자 가는 거야. 수능장 안에서는 오로지 내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돼. 자기 몫에 실력이 있고 자기 몫에 점수가 있고. 자, 나 혼자 시험 본다. 내 실력이야. 제 몫에 짐을 지고 고단하게 인생길을 가야 하니까요. 좋아. 무거운 짐꾸러미를 메고 봉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기는 소시민들의 삶. 인생은 그렇다. 2번 어리. 고달픈 인생길을 걷다 보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한결 낫겠지요. 산이죠, 산. 잊으라 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주고 내려가라며 지친 어깨를 떠밀어주는 산이라는 존재. 3번 삶의 신산. 자, 신산한 삶이죠. 삶 자체가 맵고 쓰고. 자, 신산을 겪으며 맵고 쓴 인생. 맵고 쓰고 신산을 겪으며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줘야 할지 저는 그들을 보며 연민을 느낍니다. 좋아. 1, 3 묶어. 4. 저는 삶이 버거워지면 바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그 무엇에도 구애됨 없이 말이지요. 좋아요. 1, 3 묶어서 5로 연결. 열심히 살면 각자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죠. 제 친구 은자는 이제 삶의 시름에서 벗어날 거예요. X에 벗어날 거예요. 인생은 등을 구부리고 짐꾸러미를 맨 채 봉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기는 것. 자, 일치불일치로 풀면 되겠다. 일치불일치로 푼다. 좋은 나라 속에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될런지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섣부르게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시름에서 삶의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글쎄 해탈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일단 반무대 가수인데 어쨌거나 카페를 하나 차렸잖아. 중간 목표는 달성한 거지. 그런데 이제 더 큰 목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은 원래 이제 요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한계령의 주제인데 사실은 이 구절은 일본 소설이야.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30권이 넘어요. 오다 노부나가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이르는
그 대망이라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잖아. 원자탄을 맞고. 그래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았거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역시 패배를 했는데 괴테라는 괴테는 뭐 생물학자, 문학가, 정치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위대한 문학가이기도 해. 그런데 이제 괴테의 어떤 핵심, 이걸로 독일 사람들이 일어난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은 패망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는 존재다. 이게 이제 괴테 철학의 핵심이라고 해. 이것도 적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야. 인간은 끊임없이. 자, 독일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딛고 일어난 게 괴테라는 이 지성이 있었어요. 위대한 철학가, 정치가, 문학가, 과학자.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인물이야. 이 괴테라는 인물.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재수생들한테도 딱 적절한 말인데 독일 사람들이 이 괴테라는 위대한 독일 인물. 원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당시 나올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소설이야. 약혼녀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든가 권총 자살하는 장면. 그래서 권총 자살이 막 뒤를 따라서 일어나고 그랬어. 그게 그 소설에서 받은 충격이 있어가지고 약혼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설정도 그렇고 권총 자살하는 장면. 근데 이게 독일이 그 당시에 7개 부족 국가로 흩어져 있었거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돼.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이 충청도 오고 충청도 사람이 서울 와도 의사소통이 안 돼. 그 정도로 언어가 갈갈이 찢겨져 있었는데 괴테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독일 언어를 통일한 거야. 그 언어로. 그럼 이제 언어가 통일되면 이제 중앙 집권 강력한 나라가 탄생하는 거지. 물론 이 히틀러라는 또라이가 또 나타나서 그 부흥을 갖다 뒤집어 엎었는데 어쨌거나 독일은 지금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 그리고 전 세계인들한테 사죄를 했어. 충분하게. 그래서 유로에서는 이제 가장 양심적인 국가이자 가장 강력한 나라야. 부자인 나라야. 문제는 이제 일본 놈들이지. 일본 놈들은 지진이 거기서 일어났어야 됐는데 말이다. 일본에서. 맞지? 지진이 거기서 일어나 줬어야 될 텐데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 그걸 딛고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소설이야. 이게 32권짜리인가 그래. 대망은 그 이제 쌤 석사 논문 쓰기 전에 읽었거든. 읽고 나서 요거를 다 읽고 나니까 이제 글이 나오더라고. 논문 쓸 때 읽었어. 그때 강남대성에 있을 때 서영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반에 아버지께서 졸업 선물로 이 책을 사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가지고 다녀서 그때 한 8권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재수할 때 요거 읽고 재수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태백산맥 10권을 읽거나 뭐 토지 18권짜리나 32권짜리 있어. 청소년 토지 그걸 읽거나 요 책도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일본이 통일된 거야. 이 대망이라는.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도 나옵니다. 좀 간단하게 나오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 때 개박살 난 거지. 자, 하여간 그래서 그 서영민 그 녀석은 연대 법대를 갔었는데 어쨌거나 재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 자세를 분명히 취할 것이고 이런 마음가짐을 있고 이 책에 나와 이런 내용들이. 근데 한계령은 그 주제가 똑같아.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공부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런 10권짜리 소설들을 읽으면 돼. 책은 틈틈이 읽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거 읽고 그 석사 논문을 쭉 일필이지해서 썼어. 굉장히 잘 쓴 논문이야. 이규현 선생님 어디 갔냐고. 박사 논문까지 사실은 준비를 해놨었는데 석사 논문은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었고 서영민이라는 그 녀석은 요 책을 읽고 이제 재수해서 성공한 녀석이 있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10권짜리 꼭 이 책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소설이라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 소설을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괴테라는 위대한 스승.
대한민국도 임진왜란의 피해를 어떻게 극복했어? 정신적인 승리? 그게 임진록이잖아. 그 다음 병자호란 때 임경업전하고 박시전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1890번 이상 침략을 받았는데 먼저 남은 나라를 먼저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침략한 적이. 그래서 실제로는 패배한 전쟁이야.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보상을 얻은 거지. 그 소설로. 그러니까 소설 한 편 썼다고 해서 패배의 기록이 이제 승리로 바뀌는 건 아닌데 정신적 보상을 얻었던.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이 할 일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한계령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 그래서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사 아예 통째로. 그 한 권짜리.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원미동 시인이나 한계령 같은 좋은 소설들이.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자. 요거 별표 치고 8번이다. 보기는 윗글의 작가의 말입니다. 작가의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 소설 한계령의 작가인 저는 10년간 부천시 원미동에서 살면서 제가 작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삶이 지어내는 온갖 쓸쓸한 표정들. 세모꼴 쳐줘. 그게 1번 선택지 관련이야. 마침 제가 작가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기록들은 또한 밑줄 우리 모두의 초상이기도 했지요. 자, 4번 선택지 관련이야. 부천시 원미동 이야기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 알게 되었지요. 저의 화두는 원미동이 아니라 맞습니다. 밑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사람들 동그라미 쳐.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에 갈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게 멀 원자 아름다울 미자. 원미동이네. 5번 선택지다. 그래서 그 기록이 끝난 후 한계령을 포함한 연작소설의 제목은 원미동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설은 개연성이 있는 허구야. 허구적 상상력이다. 그래서 1번 이 소설은 작가가 원미동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여러 일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엑스를 해준다. 기록한 작품이다. 자,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객관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작품이다가 아니라 나하고 은자, 주관적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적 관점이라면 신문 기사에 가깝지. 리포트, 르포 이런 거야. 근데 이건 소설이거든. 적어도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 그럴듯한 허구야. 허구적 상상력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작가의 시각에 의해서 취사 선택된 현실이 나오죠. 문학은 주관적인 글이야 원래.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학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통용될 때 자, 1. 객관적 상관물. 소설에서 3인칭. 특히 관찰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덜 객관적이다. 가장 객관적인 건 3인칭 관찰자. 이게 이제 제3자 입장이라서 이래. 그 다음에 이제 객관화, 거리 유지. 제3자처럼 표현하는 거야. 서른세 살에 나가 17의 나를 분리해서 자, 나가 있고 같은 인물인데 17의 나를 분리해가지고 그 시절을 객관적으로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데 나를 부르는 명칭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 나가 있고 17의 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09년 9월 평가원에 0906 평가원이다 나온 거니까 그냥 윤동주 시를 이해하면 돼.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거기서 사나이는 시적 화자야. 근데 시적 화자를 툭 던진 거야. 시적 화자 이꼴 사나이. 원천석의 시조에서도 객이라고 한다.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초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여기서 시적 화자를 제3자처럼. 요거 2014년에 이제 출제됐죠.
자, 그래서 시적 화자를 객으로 제3자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이청준의 눈길에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학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이라는 말. 자, 요거 1인칭 주인공 시점 또는 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도 좋아요. 따라서 객관적 관점이 말이 안 됩니다. 2번 우리 삶은 무척 복잡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작가는 그 중에서 원미동 사람들의 쓸쓸한 삶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3번에서 1로 연결해. 작가는 원미동에서 살았다고는 해도 이 소설에 나오는 나는 3인칭 그녀의 변형입니다. 소설가 아닙니다. 자, 3번에서 1번으로 연결해. 허구적 대리인이야. 3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아주 많아. 4. 작가는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동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삶을 그려내는 효과를 거두려 했죠. 우리 모두의 조상이야. 원미동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작가는 원미동이 멀고 아름다운 동네를 뜻하는데 착안하여 원미동을 그렇죠. 결국은 희망의 공간으로 그려보려 했을 것이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8번 답을 1로 하자. 됐지? 1번.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문법 비읍 불규칙이다. 비읍 불규칙이야.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평가원에 적중하고 그랬던 문제야. 비읍 불규칙은 평가원에 출제됐습니다. 6월 1406 평가원이야. 비읍 불규칙. 무겁다야. 무거워 무거우니. 형용사 다음에 비읍이라고 나왔어. 국어사전에. 이게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라는 뜻이죠. 무게가 많이 나가다. 그녀는 보기보다 무겁다. 비중이나 책임 따위가 크거나 중대하다. 사명이 무겁다. 힘이 들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렵다. 쌓인 피로로 몸이 무겁다. 4. 밑줄 분위기 따위가 어둡고 답답하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신중하다. 그는 무겁게. 얘들아, 그 물결 지렁이 표시로 이렇게 물결 표시로 돼 있는 거는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를 생략한 것이고 4번의 예문을 보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자, 비읍이 사라졌죠. 그런데 5번의 예문 봐.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겁게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읍 불규칙에서 알아둘 건 무겁다. 비읍 불규칙 형용사인데 자음이 올 때는 안 변해. 무겁고 무겁게 무겁지만 근데 이제 모음이 올 때가 무거워 무거우니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잖아. 모음이 왔어. 모음이. 어차피 이 형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음이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당시는 이제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야. 비읍 순경음으로 바뀌는 거라고. 무거워 무거우니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비읍 불규칙에서. 조선시대 당시는. 그런데 비읍이 우로 변해요. 비읍이 우로 변해. 이렇게 우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무거워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로 변한다고 그랬지. 무거우니가 돼. 여기서 의탈락은 규칙어롱이야. 의탈락은 전부 다 탈락해. 그래서 무거우니 무거우니가 된 거야. 자, 모음이 올 때다. 무겁고 무겁게 무겁지만 자음이 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무겁다는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무겁다는 표기와 달리 실제로는 자, 무겁다. 거기 발음 기호도 있죠. 무겁다. 발음도 표시해놔서 3. 무겁다는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 끝소리 비읍이 우로 변한다. 자음 어미가 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겁고 무겁지만 무겁더라도 혼자 꾸준히 해라. 모음이 올 때만 무거운 발자국. 무거워 무거우니 비읍이 우로 변해. 모음이 올 때만 무거우니 무거워. 비읍 불규칙. 자, 어간이 변했죠. 4. 기억의 의미는 사에 해당합니다. 자, 기억은 무거운 빛깔의 음악이니까 사 봤죠. 분위기 따위가 어둡고 답답하다. 그 다음에 니은의 의미는 3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거운 발자국만 3.
힘이 들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렵다. 맞죠? 무거운 발자국. 봄 풍경을 그리는데 회색은 좀 무거우니까 분위기죠. 이것도 칙칙하다. 밝은 색을 쓰자라고 할 때의 무거우니까는 사이의 뜻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정답 3번. 대체 비읍 불규칙 형용사야. 그래서 비읍이 사라지고 비읍이 우로 변해서 불규칙이다. 모음이 올 때. 그 자음이 올 때는 안 변해. 전부 다. 너희들 그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 뭐 리얼 불규칙, 디귿 불규칙 전부 다 자음이 올 때는 그대로야. 자, 묻다, 묻고, 묻지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물어라, 물으니 이럴 때 디귿이 변하죠. 모음이 올 때.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돼. 용언 문제는. 자, 9번 답 3번. 이건 문법 문제로 줬는데 이것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저렇게 활용을 해보면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 좋은 나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힘들게 살면서 모은 돈으로 신사동에 차린 카페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좋은 나라를 꿈꾸며 삶의 고통을 이겨낸 거야. 1. 글을 쓰며 사는 나에 대한 은자의 선망이 담긴 공간. 나에 대한 은자의 선망 X. 수많은 시련을 인내하며 살아온 은자의 희망이 담긴 공간이죠. 맞습니다. 희망이 담긴 공간. 따라서 삶의 시름에서 바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대학에 합격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그건 중간 목표인 거지. 3. 삶이 힘들어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은자의 연민이 담긴 공간. 아직도 오픈을 안 했어요. 자, 개업식은 좀 뒤에. 언제가 개업식이야? 일주일 후에 개업을 한다. 나와 함께 정답게 지냈던 과거에 대한 은자의 그리움이 담긴 공간 X. 그리움의 공간. 성공한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다 X 합니다. 은자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 역시 X를 해준다. 자, 그래서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역시 작가 선생님이 묘사를 하니까 한계령이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가 막 나와. 이게 힘들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출제 가능한 작품이다 생각을 해주고 쉬운 문제 하나 준 거야. 그리고 주제가 이거고 사실은 이건 우리 모든 재수생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이 수험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길인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일 거다. 뭐 이 책을 읽으라 소리는 안 하고 요 주제는 의미가 있고 원미동 사람들이란 책을 읽는 건 좋아. 굉장히 그건 도움이 돼. 딴수공이든 그건 다 읽었겠죠. 당연히. 광장이든 관촌수필도 좋은 내용이다. 자, 어쨌거나 변형 문제인데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자, 4월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칠 때가 약간 됐지만 사실은 5월 달에 슬럼프가 오는 학생도 들어있겠지만 6월 평가원을 1차 목표로 잡고 다시 복습해 가면서 6월 평가원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6월 평가원은 잘 나오는 게 좋아. 쌤 보기에.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좀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재수곡선이 그거라니까. 재수곡선은 별게 아니고 6월에 개박살 난 다음에 9월에 엄청 올라요. 그리고 힘을 주죠, 목에. 그리고 억울하다. 이게 재수곡선이야. 이걸 막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6월에 아주 잘 보고 9월에 좀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아. 이게 이제 성공 사례가 돼. 어디 니네 한번 조사해 볼게. 작년 9월보다 이번 수능에 못 봤다 손들어. 나 작년 9월 평가원에 비해서 수능에서 떨어졌다 손들어봐. 봐봐. 대부분의 재수곡선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9월에 지나치게 잘 보면 막 구름 속을 떠다닌다고. 정신 공부가 안 돼. 이러고 다녀. 구름 속에서. 내가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 9월에 막 전국 수석급 점수가 나오니까 서울대 경영이 나를 부른다. 나는 서울대 의대생이다. 이런 애니까. 그래서 그때 재수하는 애들은 볼 때마다 선생님 건방 떨지 말라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건방 떨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6월을 잘 봐 차라리.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리고 6월에 잘 보고 9월에 좀 떨어져도 돼. 떨어질 수도 있어. 9월에.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6월에 못 봤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리고 9월을 진짜 잘 봐. 근데 그게 수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막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해줘야 할 일이니까 백석의 시를 읽거나 또는 이 한계령 같은 소설을 전체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는 죽어라. 6월 평가원을 향해서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시즌 1, 2 복습 제대로 하고 수능 기출 분석 그거 하면서 마무리 필사기까지 해야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